제 인생 길다면 길고 아직 여생이 많이 남아있으니 즐길 거리가 많다 할 수 있는 65세입니다. 65년을 살면서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지요. 격동의 80년대를 겪으며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아등바등 살다가 IMF로 인해 실직자가 된 남편을 다독여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눈물을 짓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느라 쓸 돈도 모자라는 상황에 가게 사정은 더욱 안 좋아지니 집을 줄이다 결국 단칸방에 나란히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죠. 그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모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이었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을 수도 없이 보내야만 했어요.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게 제일 무서웠었다니까요. 오늘은 애들에게 뭘 먹여야 하지? 남편이 막노동 일이라도 얻어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로 오면서부터 정말 눈에 띄게 발전이라는 것을 했고 우리 남편은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전공이 공학과였는데 아예 새롭게 컴퓨터에 대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요즘은 IT 산업이다 뭐다 해서 컴퓨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휴대폰이고 컴퓨터고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은 정말 머리를 빠르게 굴려서 2000년대 초부터 이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쇼핑몰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거죠.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이트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 도메인이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창에 본인이 원하는 주소를 넣을 수 있게 설립을 해주고 홈페이지 자체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외주 제작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걸 쉽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인터넷 소스에 기반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법은 몰랐던 것입니다. 몇 개의 경쟁업체가 있긴 했지만 우리 남편이 워낙 센스 있게 만들어 놓은 덕에 다른 곳보다 장사는 훨씬 잘 되었어요. 거기다가 사이트를 만들고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해주니까 남편에게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고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에 아들은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있었고 원래 공부에 취미가 없던 딸은 그림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이 이리저리 디자인하는 걸 그렇게 유심히 보더니 그래픽 디자인이 하고 싶다면서 남편이 일을 할 때 옆에서 구경도 하고 자기가 생각해낸 디자인이 있다면서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옆에서 참견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에게 남편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한 소리를 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딸아이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면서 일을 하는데 써먹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정말 너무나도 화목하게 매일매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 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는 못했지요. 그렇게 2살 더 어린 아들, 딸이 대학에 입학하던 시기에는 남편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워낙 똑똑했던 터라 의사가 되었고요. 딸은 늘 그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더니 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주변에서도 어찌나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칭찬이 자자하던지 정말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만으로는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인터넷에 해킹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화벽이라나 뭐라나 무슨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뭐 소위 말하는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인데 일단 백신 프로그램은 다운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해야 하는 건데 남편이 개발하는 기술은 인터넷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병합을 시켜서 무조건 발동이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기술을 일반 배포를 하지 않고 기업에만 배포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해킹의 위험이 심해지자 남편에게 또 방화벽 의뢰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사이트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을 때보다
더 억수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그러다가 방이 5개 딸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희 부부의 노후는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지. 딸은 디자인과를 다니면서 본인만의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열의에 넘쳐 있지.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언제는 눈 뜨는 게 그렇게 고역일 수가 없더니 지금은 내일은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냐 하면서 밤에 잠을 자는 것이 행복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라는 게 어떻게 늘 없을 수가 있겠나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 그렇게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학교와 집, 학원, 독서실 그거밖에 모르더니 대학에 가서 제대로 노는 맛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학사 경고에 대한 우편물을 발견하고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죠. 아들에게 이게 무엇이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의대 갔다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공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냐고 말을 하니까요. 글쎄 저에게 성질을 버럭 내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둥순둥하기만 했던 아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변한 것에는 아들의 여자친구 탓이 있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전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끼리 가까운 곳에 붙어 있었던 거죠. 우리 아들이 그 여자애를 무슨 미팅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밖에 몰랐던 놈이 연애의 맛을 알게 되었으니 공부는커녕 수업도 맨날 째고 여자친구를 보러 간다고 정신이 빠졌던 겁니다. 성적은 쭉쭉 떨어지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학사 경고에 대한 우편까지 날아오게 된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던지 아들을 붙잡고 혼쭐을 냈죠.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나사 빠진 사람처럼 굴 거야? 12년 동안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를 갔으면 의사가 될 생각을 해야지. 지금이야 처음 하는 연애니까 당연히 애틋하고 시간을 다 쏟아붓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천년만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연애라는 건 말이야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거야. 너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시간 버려서 어떻게 할 거야? 시험 공부도 해야 하고 학교 출석도 똑바로 해야지. 너 외과 의사 하고 싶다며? 거기가 경쟁이 그렇게 세다며? 이러다가 원하는 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외과 의사는 공부도 엄청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네가 그럴 정신이나 있어 지금? 엄마, 내 연애에 대해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엄마도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거 잘 알겠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20살 넘은 아들 연애에 참견을 해요. 이렇게 일일이 참견하고 헤어지라 마라 이야기하는 건 우리 집밖에 없을 것 같아. 나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무 걱정 좀 하지 말아요. 내가 앤 줄 알아요? 아들이 똑바로 행동하지 못하는데 그걸 바로잡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야? 지금 너의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 의대에서 잘 지내려면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너야말로 스스로 하면 어떻게든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지금은 무엇보다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야. 이런 데 연애를 우선시하면 안 된다고. 엄마 말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사랑하고 싶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해요. 아직 우리가 어려서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지금 내 여자친구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래, 처음으로 하는 연애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물론 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넌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니? 그걸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선택들이 있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놓을 거면 치열하게 성적 싸움을 해가며 의대에 간 이유가 뭐니? 의사 되려고 간 건 맞아요. 성적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게든 복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 연애에 일일이 참견도 하지 마시고요. 엄마, 난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도 공부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약속할게. 내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과 들어갈 테니까 그냥 지켜봐 주면 안 되냐고요.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내 인생 하나하나 집착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집 나가고 싶어지니까. 뭐가 어째고 어째? 아니 집을 나가고 싶다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래, 네 입장에서야 내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의 결정이야말로 너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야. 너의 가능성을 낭비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러니 너의 선택에 책임감 있게 접근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알아서 하겠다는 아들은 알아서 하기는커녕 매일같이 데이트를 한다고 돈만 펑펑 써대고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을 붙잡고 정신을 어디다가 쏟아부는 거냐고 난리를 치자 아들이 대뜸 반항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면서 자기한테 왜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지냐고요. 그 말에 화가 난 남편은 차마 아들에게 손찌검은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주었던 카드와 용돈을 압수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의대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름 집안 빵빵한 자식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거든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밥 한 끼 먹으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같이 스터디를 한다던가 강의 이외에 공부를 해야 한다던가 할 때마다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용돈도 주고 카드도 쥐어줬었는데 그걸 모조리 빼앗아 버린 거죠. 카드와 용돈을 압수당한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눈물바람으로 집에 술이 떡이 되어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방으로 들여보내고 다음날 해장국을 차려주었더니 애가 황태 해장국 한 술 뜨더니만 눈물을 펑펑 쏟는 게 아니겠어요? 영문을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아들을 보고 있는데 지도 한참 울다가 민망했는지 세수를 하고 다시 와서는 밥을 먹으면서 지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엄마, 제가 질질 짜고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 사실은 이별 통보 받았거든요. 전 여자친구가 저한테서 바라는 건 데이트 비용밖에 없었던 건지 제가 아버지 카드 빼앗기고 현금도 하나 없이 며칠 빌빌거리면서 살았더니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자 만나면서 밥값 계산하기 싫다고요. 어머머, 아유 미친 거 아니니? 아니 너랑 만났던 아이라고 하니까 내가 심한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고작 20대 초반이면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야? 아유 예, 잘 헤어졌다. 그런 애는 오래 만나는 거 아니야. 너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니? 그러니까요. 성적은 떨어지고 치고 나가는 동기들에게 뒤처지고 돈도 없고 부모님께 신뢰도 잃고 저 진짜 속상해요. 앞으로는 마음 다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원하는 과 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다시 아들에게 용돈을 주자고 했고 탐탁지 않아 하던 남편은 카드는 주지 않되 현금으로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정말 최소한 학교를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정도로만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들에게 돈을 쥐어주었더니 이놈이 글쎄 다시 나사 빠진 인간이 되었더라고요. 전 여자친구랑 다시 붙어먹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바탕 또 난리가 나고 남편이 아들에게 이럴 거면 군대 나가라면서 닥달을 했죠. 군대에 가야 하는 시기가 오기도 했고 군의관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했던 아들의 성적은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본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현역으로 지원해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아들놈의 여자친구는 군대는 못 기다린다면서 다시 한번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했더라고요. 아들은 또 군대도 가야 하는데 이별 통보까지 받았다면서 군대 가기 전날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친 뒤 돌아왔을 때 저희 딸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아들은 복학을 했죠.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외과는 지원하지 못했고 산부인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정신교육이 똑바로 박힌 건지 뭔지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레지던트로서 열심히 생명과 연관된 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라면서 아들이 군대 이후 정신머리가 똑바로 된 것에 대해 아주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은근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답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재미있는 건지
사명감을 느끼며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병원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33살이 되었을 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딸은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없었는데 아들은 여자친구에 대한 말도 없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말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의사해, 집안도 나름 빵빵한데 결혼 정보업체에 등록이라도 해야 하나? 아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남편과 저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는 진심으로 개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것은 제게 큰 보람이지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보다 개인적이고 신경 써주는 진료를 하고 싶고요. 많이 고민해 봤는데 제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개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갑자기 개원이라니. 물론 대학병원 산부인과 스케줄이 엄청나게 험한 거야 알고 있지만 네가 말한 대로 대학병원에서의 일은 정말 중요하고 바쁜 일이잖아. 네가 개원을 하게 되면 그런 일정을 어떻게 조절할 생각이야? 개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시간이 더 나을까? 괜히 돈만 쏟아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원 시간을 조정하고 환자들과의 진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도 충분히 할 거예요. 솔직히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 비해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돈이 전부야?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 개인 병원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네가 왜 개원을 하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줄래? 경험이야 많이 할 수 있긴 하죠. 특이한 산모 케이스들도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저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요.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아서 아쉬웠거든요. 개원을 통해 진료에 보다 집중하고 환자들에게 더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조금 더 환자를 배려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의 선택을 이해하지만 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원을 하게 되었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어. 개원을 하려면 시설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월세도 생각해야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진들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네, 물론 저도 알고 있죠. 초기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움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원 시간표를 짜고 진료 계획을 세우며 환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예요. 제 선택이 저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저도 계획 짜둔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던 것인지 저희 부부에게 초기 투자 비용부터 시작해서 의료진이 얼마나 필요한지, 진료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건지, 시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오랜 시간 공부에 몰두해 왔고 또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개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고 시설을 마련하는데 정말로 수억이라는 돈이 들더라고요. 개인 산부인과 병원 특성상 요즘은 분만을 하는 병원이 별로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 아들은 태아가 태어나는 그 축복의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른다면서 꼭 분만까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야간 진료도 보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건물을 얻었습니다. 2개의 층을 얻어서 입원실과 진료실 그리고 분만실을 나눴고 신생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신생아실도 따로 만드느라 정말 얼마나 고민하고 기기들을 들여놓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개원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꽤 일을 해왔다는 경력 덕분인지 처음에는 별로 없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시설 자체가 최신 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지는 환자들도 와서 진료를 마음 놓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들도 두고 산모들이 늘어나자 동기였던 의사도 아들의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들, 딸 모두 자기 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했는데 개원을 한 지 한 1년 6개월쯤 되었을까요? 아들이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35살인데 슬슬 결혼해야죠. 결혼이라는 게 뭐 나이가 찼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원할 때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느껴지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아니,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고? 병원 일이 그렇게 바빴으면서 어디서 만난 거야? 이쪽이라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상당히 참하고 예뻐요. 아들의 여자친구라고는 대학 시절에 아들을 망가뜨렸던 그 불려시 같은 기집애 하나밖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놀랐죠. 거기다가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예전에 군대 갈 때 이별 통보를 받고 다 버리겠다고 했던 그 불려시랑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괜히 찝찝해서 들고 있었거든요. 그 사진들을 한 번 더 꼼꼼히 봤어요. 인사시키겠다는 여자가 그 불려시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그 사진을 왜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냐고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글쎄 불에 태우겠다고 하는데 지 얼굴도 있는데 불에 태우면 괜히 찝찝할 것 같다더라고요. 그냥 제 스스로 느끼는 일종의 미신 같은 거랄까요? 사진을 불에 태우면 괜히 화를 입을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벌어주겠다고 하고 몰래 장롱 속에 감춰두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죠. 아무튼 아들의 결혼할 여자를 소개받는 날 저는 정말 엄청나게 긴장을 했는데 제 긴장이 머쓱할 정도로 너무 깔끔하고 단아한 아가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얼굴도 차마니 정말 단정한 아가씨네. 우리 아들이 재미있는 구석이 없어서 답답하고 지루했을지도 모르는데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기특하네. 아이 참 어머니도 아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애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끄럽게. 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예뻐서 그렇지. 첫인상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늘 맛있게 밥 먹고 이야기 좀 나누고 제대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상견례 때 나누자고 들었는데 맞지요? 네, 어머님.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수 씨가 이미 저희 집에는 인사를 드렸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참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바로 날 잡자고 하시는 거 제가 말린 거 있죠? 우리 예비 며느리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일은 뭔지 내가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이야. 이놈이 글쎄 연애를 하는 것도 숨기고 며칠 전에서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대뜸 말하는 거 있지? 딸이랑은 정말 달라. 진서한테 여동생 하나 있는 거 알지? 걔는 미주알 고주알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 저는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돌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바로 가지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왕이면 아이도 둘, 셋 이렇게 낳고 키우고 싶고요. 저도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빠는 징직에 장가를 갔고요. 그렇구나. 우리 진수가 웬일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만났는지. 아유, 내가 정말 하늘에 우리 진수 짝 좀 잘 골라달라고 기도를 한 보람이 있네. 아휴, 우리 엄마 또 주책이시네. 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부끄럽다니까요. 왜 그래요, 진수 씨? 어머님께서 감회가 남달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이성적으로 구는 사람이라 감수성이 좀 부족하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앞으로 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하고 살게요. 진수 씨 내조도 잘하고요. 집안일이나 육아도 걱정하실 일 없게 바르게 잘해볼게요. 저희 두 사람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을 며느리한테 듣고 있네. 나는 찬성. 하루빨리 상견례 날 잡고 결혼 준비도 시작하자고. 예비 며느리는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아가씨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이 너무 좋고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건지 말투 하나하나가 아주 다정다감했어요.
무뚝뚝하고 항상 말수가 없던 아들과는 달라서 천생연분이다 싶었죠. 집안에 누가 쭝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야 억지로라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법이니까요. 며느리의 성품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배려심이 어찌나 많은지 상견례 이후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정말로 의견 충돌 하나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었어요. 개원하는데 저희 집안에서 돈을 전부 보탰었기 때문에 며느리네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기 조금 그랬는지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아들은 정말 결혼을 한 지 3개월 만에 저희에게 손주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부끄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벅차오르네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라 수 없는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걸 지켜봐 왔지만 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색다른 거 있죠?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서 더 기뻐요. 어머, 그게 정말이니?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게 정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언제 임신을 하나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그게 시어머니 잔소리로 들릴까 봐. 내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아이고, 너무 기쁘구나. 아이고, 이 추생밖에 눈물이 다 나오네. 어머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글쎄 저보다 이이가 먼저 알아차린 거 있죠? 저는 그냥 몸이 안 좋은 건가 했는데 이이가 임신한 거 아니냐고 바로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산부인과 전문의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 우리 아들이 또 진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지.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우리 며느리 걱정 하나 없겠다.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어. 앞으로 몸 조심하고 알아서 잘하겠지만 태교도 잘하고 말이야. 그럼 내가 영양제 같은 거 좀 사줄까? 그런 거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이미 이가 다 준비해줬어요. 어머님, 저 앞으로 건강하게 출산 준비 잘해서 손주 떡하니 낳아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주책맞게 눈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던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건가 싶고 너무너무 예뻐서 임신 기간 내내 고생 한번 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만 절절하게 들었어요. 필요하다는 물품도 다 사주고 싶고 태교부터 시작해서 임산부들을 위한 무슨 수업이니 뭐니 그런 것도 다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 지원을 팍팍 해주었죠. 그렇게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걱정 하나 없겠구나 했더니 글쎄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작아도 너무 작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 입덧이 심해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더니 아이가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죠. 결국에는 아들이 며느리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자연분만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이가 작으면 보통은 뱃속에서 클 수 있을 때까지 키워서 출산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차라리 태어난 뒤에 치료든 뭐든 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며 주술을 다 채우지 않고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며느리가 만삭이 되고 고생스러운 게 눈에 보여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수술을 하는 날짜를 잡고 마지막으로 아들 병원에 검진을 가는데 저한테 며느리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을 같이 못 간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오늘은 우리 아들이 진료가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이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서 말이죠. 저야 당연히 아이 초음파도 보고 싶고 며느리 상태도 궁금했기 때문에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을 해서 며느리 혼자 초음파를 보러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대기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이가 상당히 어려 보이는 간호사 하나가 제 근처를 빙빙 맴도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싹 살피더니 제 옆에 슬쩍 와서는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뭘 해주는 건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열어보려고 했더니 제 손을 턱 잡고 고갯짓을 하더라고요.
지금 열어보면 안 된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왔죠. 거기다가 어찌나 주변 눈치를 계속 보는지 계속 두리번 거리더니 거의 복화술을 하는 것처럼 입도 열지 않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모님,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꼭 친자검사 해보셔야 해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꼭 해주세요.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손주가 태어나면 친자검사를 해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건 무슨 개소린가 싶고 거기다가 우리 아들 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가 제가 아들 엄마인 걸 알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 부인이라는 것도 알면서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이든 아니든 저 인간이 미친 간호사든 아니든 함구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이런 이야기는 소문이 퍼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손에 쥐어진 쪽지를 펴보려고 했는데 순간 며느리가 초음파 검사를 마친 건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이 사진 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얼굴에 자세하게 보여지진 않아서 사실 가늠은 잘 안 되긴 하는데 제 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출산하기로 수술 날짜 잡은 게 다음 주라서 너무 떨리는데 마지막까지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 그래. 그럼 지금 검사는 다 끝이 난 거니? 이제 뭐 더 할 거 없고? 네, 이제 그이 진료실 정리하고 나올 거예요. 제가 마지막 환자였거든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아유, 그게 말이다. 내가 오늘 글쎄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던 걸 깜빡했지 뭐니. 오늘은 먼저 가봐야겠다. 우리 며느리도 손주 녀석도 건강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서둘러서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가슴이 어찌나 쿵덕쿵덕거리던지 충분히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게요 좀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도 모르게 혼자 쪽지를 살펴보고는 저는 정말로 혼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가 출산을 하는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뒤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 며느리를 보러 아들의 산부인과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오전 11시가 되었는데 벌써 수술이 2개나 있었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신생아실에 가서 손주를 보라고 하는데 아들 표정이 많이 어두운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겼구나 싶어서 신생아실에 갔더니 글쎄 아이가 무슨 호흡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거기다가 작아서 수술을 해서 낳은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던 아이가 제 생각보다 너무 큰 것입니다. 분명히 작아도 한참 작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신생아실에 있는 다른 아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물론 제가 아들 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에게 친자 검사를 하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더 의심이 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달라도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뭔지 확실하게 말을 해봐. 아니 우리 며느리는 회복실에 있니 아직?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예, 지금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 회복실에 있다가 조금 뒤에 병실로 이동할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이의 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폐가 안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폐가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 며느리나 너나 둘 다 담배를 태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게요. 병이라는 게 워낙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는 거라. 낭성섬유증이라고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호흡기뿐만 아니라 소화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 아니 아이 얼굴이 저게 뭐야. 호흡기를 주렁주렁 잔뜩 달고 있는 게 분명히 건강하다고 했었잖아. 건강하다고. 저거는 초음파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료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사는데 지장 없이 고쳐봐야죠. 아, 와이프 회복실에서 깼나 봐요. 병실로 이동하는 것 같네요. 저는 정말 가슴이 쿵쾅거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얼굴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될 호흡기 장치들이 달려 있는데 정말 숨은 쉬는 건가 싶더라고요. 경악을 하던 와중에 번뜩 쪽지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의 병실에서 며느리가 눈을 뜨기를 아들과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눈을 딱 뜨더라고요. 우리 아이는요, 건강하죠?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있고요. 그게 우리 아이에게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낭성 섬유증 같아. 며느리는 그 말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이름만 들어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병같이 들리니까요. 물론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 커가면서 점점 반복적으로 폐렴이라든지 만성 기침, 가래로 고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취에서 깨나자마자 충격을 받은 며느리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숨을 고르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병실에 사돈도 있었고 우리 남편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말하는 건데 너희 친자 검사해봐라. 사돈들께서도 기분 상하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자 검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사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친자 검사라니요? 아니, 어떻게 저희 딸 앞에서 방금 출산한 저희 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딸이 무슨 불륜이라도 저질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어머님, 어머, 저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지금 부정이라도 저질렀다는 뜻인가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으면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정말 진심이세요? 두말하기 싫다. 아이, 결과가 어찌 나오든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낭성 섬유증은 유전으로 발현되는 거라고 하더라.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유전병이 없고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 아니니. 아까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처음 듣는 병 같던데. 내가 의심이 되어서 그러니 검사 한번 해봐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하게 해야겠어. 이 일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딸아이를 모욕하신 거예요. 친자 검사 당당하게 받고 갈라서든지 사과를 받든지 해야겠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해도 저희는 절대 용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제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친자 검사 받게 해주시지요.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지만 안사돈도 화가 많이 났는지 당장 친자 검사를 의뢰하자고 했고 그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털을 뽑고 코와 입에서 타액을 채취해 친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물론 아들이 저한테 미쳤냐고 난리를 쳤죠. 하물며 늘 제 편이던 남편도 우리 딸도 저한테 선을 넘었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알고 있어요?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의사였다고요. 제가 옆에서 10달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자 검사를 하라니요. 어떻게 엄마가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아껴주셨으면서 어떻게 이런... 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맞아. 엄마가 너무 선 넘었어. 세훈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얼마나 애틋하게 10달 가까이 품었을 텐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지금 실컷 나를 질책하고 자책하고 탓해도 내 의견을 굽힐 생각 없다 나는. 유전병이라는데 서로 조심해서 나쁠 게 뭐야. 이런 내가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한 행동이야. 이게 어떻게 생각이 있어서 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실망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동안 어떤 짓을 해도 실망하지 않을 자신 있었는데 그게 실망했다고요? 너는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 내가 친자 검사를 괜히 하자고 했겠어? 다들 나한테 잘했다고 할 거다. 내가 살면서 당신을 질책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도 이건 아니라고 봄새. 어떻게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그것도 아들 병원에서 아들이 직접 애를 받았는데
친자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경솔했어. 이 일은 사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알아?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다들 그냥 지켜보고 있자고요. 이미 말은 뱉었고 검사도 하기로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이만 가주세요. 아들은 정말 실망했다는 얼굴을 하고 딸이며 남편도 저에게 아주 불편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뜬금없이 친자검사를 하자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가족들 모두가 당황스러웠겠죠. 제가 남의 말에 휘둘려서 이런 말을 뱉었다고 미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찝찝한 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친자가 일치한다고 나온다면 제가 당연히 무릎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에게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정말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서를 받아든 가족들 모두가 경악에 물들어 버렸죠. 아들과 친자가 일치한다고 나왔는데 며느리와는 불일치가 떴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온 가족이 멘털이 털털 나가서 입만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얼굴만 보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 배에서 나온 아이가 며느리와 친자 불일치가 뜰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신입 간호사가 주었던 쪽지를 아들 얼굴에 냅다 내던지며 사돈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 아들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 우리 아들이 글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군요. 제가 이 쪽지를 받은 뒤에 몰래 아들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괘씸한 놈 얼굴을 보기도 싫다. 아주 그냥 내 배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지 여보. 아니 어떻게 며느리 배에서 나온 아이가 며느리와 친자가 불일치한다고 될 수가 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예전에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만났던 그 불려시 같은 여자친구 기억해요? 몇 번을 사귀다 헤어지고 우리 아들이 돈 없다고 버리고 군대 간다고 버렸던 그년이랑 불륜을 저지른 지 벌써 3년째랍니다. 결혼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불륜이었다고요. 아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가늠이 안 된다고요. 뭐야? 그게 진짜야? 그럼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왜 엄한 저자를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켜? 그 여자랑 그렇게 오랜 시간 연이 이어졌으면 집안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야지. 어째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년이 글쎄 이미 어릴 때 결혼을 했었지 뭐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쭉 불륜을 유지한 거죠. 글쎄 며느리와 불륜녀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게 우연일지 아니면 필연으로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불려시도 여기 병원에 입원 중이랍니다. 이틀 전에 아이 낳고요. 어쩐지 작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던 아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했더니 너 어떻게 아이를 바꾸니? 아이를 바꾼 이유가 뭐야? 그 말에 아들이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바깥 사돈은 열이 받았는지 아들의 뺨을 때리고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까지 있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심지어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하니 당연히 멘털이 탈탈 털릴 수밖에 없었겠죠. 며느리는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난동을 부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미리 알아두었던 끝의 호실에 입원 중인 그 불려신년을 찾아가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며 며느리의 병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 며느리가 입원한 병실에 넣어버리자 입을 꾹 다물대요. 안 싸더니 직감적으로 인연이 그년이라는 걸 알았는지 뺨을 올리더라고요. 완전히 개판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아니, 이 분위기 뭐야? 다 들킨 거야? 아, 그걸 왜 들켜? 친자검사 자기 꼴로만 한 거 아니었어? 그럼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 낳고 몸조리해야 되는데 머리채 끌려와 잡혀와. 뺨 맞아. 이거 다 고속감인 거 알아요? 고소? 지랄을 하고 앉아있네. 너 같은 년이 지금 고소를 입에 올려? 누가 더 중한 범죄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나 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뻔뻔하게 고소를 입에 올릴 수가 있어 너. 너 같은 년 아주 그냥 오늘 아작을 내자. 친자 검사 그거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도 하자 그랬다. 미년이 해온 행각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에 태어난 아이가 아프다고 바꿔치기를 할 생각을 해? 유전병이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입 간호사가 주었던 쪽지에 써져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 상대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원장님 사모님의 아이랑 태어나자마자 바꿔치기를 하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려시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병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우리 며느리의 아이랑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제왕절개밖에 없지 않겠어요? 불려시가 조금 더 일찍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부러 며느리를 수술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아들의 아이들이니까 친자 검사를 해도 낳은 엄마보다는 아빠 쪽부터 검사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아들 유전자로만 검사를 할 줄 알았던 건지 친자일치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벌였던 것이었죠. 신입 간호사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 연놈들은 완벽하게 계획 범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상식적으로 방금 태어난 아이와 친모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내 아들이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너는 앞으로 우리 아들 아니다. 너 같은 거 2번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어. 이런 미친 새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네 엄마 의견에 나도 동일하게 생각한다. 친자 검사를 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나는 네 엄마 이 옆에 내가 미쳤나 했더니 미친 건 내 아들놈이었네.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 눈이 돌았었나 봐요. 어릴 때의 풀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알고 의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부 다 바로잡겠습니다. 이 여자와의 인연을 끊고 아이도 우리 둘의 아이 제대로 데리고 올게요. 사위, 이제 와서 그런다고 우리가 받아줄 것 같아? 이 병신 모질이 같은 놈? 의사면 다야.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딸에게 이런 짓을 해?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고개를 들고 다녀. 절대로 못 봐. 너네 집안 다 꼴 보기 싫어. 이혼해. 우리 딸이랑 이혼하라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제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이런 짓을 겪고 제가 어떻게 이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제정신을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게 의심이 될 거예요. 그렇게 가정적인 척 아이를 기다려온 척 하더니 어떻게 아이를 바꿔? 그리고 네 년도 제정신이야? 어떻게 네 배로 품은 아이를 바꿔치기를 할 생각을 해? 그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프다는데 어떡해. 우리 집이 유전병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애가 아플 거라 생각했지? 나 돈 없어. 이혼하면서 개털됐거든. 근데 네 아이랑 바꿔치기 하면 아픈 우리 아이 돈 많은 집안에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모성애가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거라고. 뭐야? 우리 집에 돈이 있으니까 치료를 잘 받게 해줄 거라 생각하고 애를 바꿔치기 했다고? 그게 모성애라고? 그게 어떻게 모성애야? 아픈 아이를 보면 어떻게든 돈 벌어서 고칠 생각을 하는 게 모성애지. 자기 아이를 헌신짝 버리듯 남의 집에 보내는 게 어떻게 모성애냐고. 너는 모성애 따위 없는 거야 이년아. 그럼 어떡해요. 돈은 없고 애는 살려야겠는데. 그럼 이제라도 며느리라고 받아주시던가.
이 미친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서 수작을 부려. 며느리고 나발이고 나는 아들 없다.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딸 자식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사돈어른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혼 소송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못난 개자식한테 있는 돈 탈탈 떨어서 위자료 다 뽑아 가세요. 당연히 이혼 소송 해야지요. 아주 위자료를 어떻게든 다 끌어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절대로 못 넘어가.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할 거야.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미 나는 실망했고 더 이상 너한테 아버지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내가 해준 이 병원도 돌려놔. 애초에 너한테 기대를 걸고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었어. 네 스스로 해온 병원도 아니니 다 돌려놓고 내려놓고 떠나라. 너는 내 아들 아니니까 내가 지원을 해줄 필요도 없다고. 내놓고 나가. 그렇게 아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풀이 죽어 병원까지 돌려놓고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이 걸렸고 집도 며느리가 해온 집이었기 때문에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거기다가 이런 행각을 벌였는데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위자료도 어마어마하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그런데 병원 정리해서 무직이 되었겠다. 당장 처분해야 할 것들, 직원들 월급 챙겨줄 것들 생각하면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놈 아주 멘털이 갈갈 갈렸는지 저희 주변을 서성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들놈에게 썩 꺼지라며 두 번 다시는 얼굴도 들이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놈은 그 이후에 빈털터리가 되니까 개인 병원에 취직을 해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불려시 같은 그년이랑 같이 살면서 아픈 아이를 키우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애초에 그 불려시 같은 년도 사치스러운 년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개인 병원에 출근을 하자마자 전 며느리네 집안 사람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의사가 무슨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격이 있냐면서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아들을 해고시켜버렸고 그 이후에 취직하는 병원마다 쫓아다니면서 시위를 벌였고 아들놈을 더 이상 받아주는 병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돈도 못 벌어와 의사로서 어디 일을 할 수도 없으니 결국 불려신년도 아이만 아들에게 버리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다 알았냐고요? 아들이 정말 세상을 뜨고 싶다면서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저희 딸에게 전화를 해서 엉엉 울었다네요. 제발 돈이 있으면 조금만 도와달라고요. 아이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만 두고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다고 그랬다네요. 솔직히 마음이 안 아프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제 배로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 아들을 돕지 않기로 했어요.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저희 딸도 결국에는 오빠에게 실망했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 뒤로 아들이 뭘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이 닿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만들어낸 인생의 한 페이지니 어떻게든 버티며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왜 불려시 같은 여자에 홀려 그런 짓까지 한 것인지 참. 인생사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자만하면서 산 대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늘 순탄하게만 살아왔던 아들 인생에 큰 돌을 던졌던 그 불려시 같은 기집애도 꼭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서서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그따위로 인생을 살다 보면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네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는 게 속 편한 일이라던데 저는 그럴 만큼의 인자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참 날이 어두워 보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내치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아들도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문턱까지 오면 저희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아들이 정신 차리고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며
세상에 모든 의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니니 질책은 저희 아들에게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